라스콜리코프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대학의 자퇴생이다. 그는 아주 가난했으며 똑똑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그만뒀고 최근에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과외교사 활동도 그만두었다. 그의 집은 다가구, 주택의 꼭대기 층 다락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고 아주 좁았다. 몇 달치 밀린 방세도 못 내고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그의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방세를 밀린 탓에 주인 아주머니가 밥도 해주지 않아서 며칠째 굶고 있었다. 그 집의 하녀 나스타시아가 그에게 빵과 수프를 가끔씩 갖다 주었다. 그는 몇 달째 수입이 없었으나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자신의 연금을 아끼고 아껴서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어떤 끔찍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 마을에는 알료나라는 늙은 노파가 있었고 그녀는 고리대금업자였다. 알료나는 전당포를 운영했고 저당 잡히러 온 물건은 아주 싼 값에 쳐주면서 이자는 매우 높게 받았고 그 동네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많다고 소문났지만 아주 인색했고 그녀의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를 거의 무임금으로 그녀 집에서 부려먹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나이는 30대쯤 되었으며 약간 멍청하지만 아주 순수했고 헌옷을 구해다 마을 장터에서 싸게 팔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인 늙은 알료나 집을 청소해주고 하인과 다름없는 일을 해주면서도 보수는 거의 받지 않았다. 라스콜리코프는 어느 날 저녁 알료나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다. 초인종을 잡아당겼으나 한참 되어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고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그 노파가 나타났는데 몹시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저당 잡힐 물건이 있다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반지를 맡기러 왔다고 했고 역시 알료나는 그 반지 값으로 그다지 많이 쳐주지 않았다. 그동안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방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곧 저지를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하듯 그 집을 관찰했다. 알료나에게 얼마의 돈을 빌렸고 그 집을 나왔다. 며칠 뒤 저녁 라스콜리코프는 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도끼를 구했다. 그가 사는 건물의 1층 문지기의 방에는 도끼가 놓여져 있었고 도끼를 몰래 훔쳐 그의 코트 안쪽에 숨겼다. 알료나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 라스콜리코프는 4층인 그녀의 집으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고 다행히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 알료나의 집 초인종을 잡아당겼고 문은 금방 열리지 않았으나 재차 초인종을 잡아당겼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알료나는 또다시 그를 경계하였으나 라스콜리코프는 또다시 맡길 물건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그녀에게 내민다. 그 상자는 끈으로 강하게 묶여 있었고 알료나는 그 상자를 끌어내기 위해 한참을 고생한다. 그건 라스콜리코프가 그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상자를 꼼꼼하게 묶어놨던 것이었고 얄료나가 그 상자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친다. 피가 솟으며 알료나가 사망하자 라스콜리코프는 얼른 그녀에게서 열쇠꾸러미를 찾아냈고 옆방의 서랍과 트렁크를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하지만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돈이 있는 서랍은 찾지 못했고 그녀의 지갑과 몇 가지 장신구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라스콜리코프는 그가 그 집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가보니 리자베타가 경악을 한 채 서 있었고 그녀는 알료나가 머리가 깨진 채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으나 라스콜리코프는 또다시 도끼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내려친다. 리자베타도 곧 숨졌고 라스콜리코프는 잠시 후 누군가가 그 집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문을 닫고 잠근다. 알료나의 친척인 코흐가 방문했고 곧 전당포의 물건을 맡기러 온 손님이 또 찾아왔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1층의 문지기에게 가서 4층 알료나의 집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간다. 잠시 문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라스콜리코프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고 다행히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거나 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갈 때쯤 1층에서부터 그들이 문지기와 함께 다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라스콜리코프는 마침 2층의 문이 열린 채 비어있는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숨는다. 그 집은 일꾼들이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놨고 일꾼들은 휴식을 취하러 갔는지 잠시 비어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 집 현관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고, 사람들이 그 위층으로 올라가자 다시 그 집을 빠져나와 계단을 타고 내려와 도망친다. 날은 어두웠고 누구도 그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없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너무도 정신이 없었고, 그가 무슨 물건을 훔친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온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바지자락에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가 묻은 부분을 떼어내었고 방 안 깊숙이 숨겨놓았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들을 몰래 버렸고, 자신이 훔친 알료나의 지갑과 장신구들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 동네에 있는 어느 화단의 돌더미 밑에다 숨겨둔다. 며칠 후 라스콜리코프는 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크게 걱정하였지만, 사실은 그가 방세를 몇 달간 내지 않아서 주인 아주머니가 고발했기 때문에 불려간 것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경찰서에서 방세와 주인 아주머니에게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그와 동시에 며칠 전 일어난 전당포 주인 알료나와 그의 여동생 살인사건에 대한 취조도 받았는데, 그때 라스콜리코프는 그만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만다. 가난한 대학 자퇴생에다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판단한 경찰은 라스콜리코프를 풀어주었다. 한편 범행을 하기 며칠 전 라스콜리코프는 그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과 친해졌는데, 그는 주정뱅이였고 하급관리였다. 그는 소피아라는 10대 소녀의 딸이 있었고, 그는 애가 셋 딸린 과부와 재혼을 했는데,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그 때문에 관리직도 잃었고 아내에게 매일같이 욕을 들었다. 아내인 카체리나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하면서 오갈 데 없이 가난해졌고, 그때 마르멜라도프를 만났는데 그는 카체리나와 딸린 세 자녀들을 잘 챙겨주었고 그들은 재혼을 했다. 하지만 마르멜라도프의 술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어렵게 얻은 관리직도 잃었으며 아이들은 밥을 굶었다. 그리고 카체리나는 폐병에 걸려 매번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피아는 집에 먹을 것이 없었기에 결국 사창가의 몸을 팔았고, 처음으로 받은 성금을 그녀의 의붓어머니 카체리나에게 다 준다. 카체리나는 소피아에게 아주 감사해한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마르멜라도프를 라스콜리코프는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보고 라스콜리코프는 그의 아내 카체리나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몇 안 되는 돈을 털어 그녀에게 주고 나온다. 그리고 술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당포 주인 알료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집을 털면 꽤 돈이 될 것이라는 그저 농담 삼아 한 말들을 들었다. 그것을 듣고 라스콜리코프는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한편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라스콜리코프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의 여동생 두냐가 어느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취직했는데, 그 부잣집 주인 남자인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신의 여동생 두냐에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고, 이를 안 그의 아내 마르파가 두냐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네방네 두냐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고 모함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고, 그 편지는 두냐가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보낸 불륜 행위를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두냐에게 자신은 큰돈이 있으며 자신과 함께 해외로 도망치자고 설득했지만, 두냐는 강하게 거절했고, 이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견되자 마르파는 자신이 두냐를 내쫓은 것과 마을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다닌 것을 사과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로서 마르파는 두냐에게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는 변호사였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돈이 많았다. 루쥔이라는 그 사람은 두냐에게 반했고 청혼을 했으며, 자신이 곧 페테르부르크에 사무실을 하나 낼 것이기 때문에 두냐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리아를 페테르부르크로 초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두냐의 오빠인 라스콜리코프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그에 대한 모든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런 내용을 라스콜리코프의 어머니 프레리아는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라스콜리코프는 그 편지를 읽고 그 결혼을 반대한다. 그 편지에는 루쥔이라는 중년 남자가 두냐와 결혼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토록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주면 그녀는 그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자신에게 순종적일 것이라는 이유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 부분 때문에
라스콜리코프는 루쥔이 매우 권위적이고 오만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혼을 반대한다. 한편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거의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는데, 그가 방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할 때쯤 그의 대학 친구였던 라주미힌이 라스콜리코프를 찾아와서 돕는다. 라주미힌은 라스콜리코프의 어머니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을 모아서 라스콜리코프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그 돈을 찾아서 라스콜리코프에게 좀 깔끔한 옷을 사입히고 물심양면으로 챙겨준다. 라주미힌이 라스콜리코프의 집에 와서 그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루쥔이 그 집을 방문한다. 그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라스콜리코프는 루쥔과의 대화 끝에 그와 싸웠고 그에게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걷어 차버리겠다고 말한다. 크게 싸우고 나온 루쥔은 그의 약혼녀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신과 라스콜리코프를 한자리에 대면시키지 말라고 했고, 오늘 밤 그녀를 만나러 찾아가겠으나 그 자리에 라스콜리코프가 온다면 자신은 즉시 되돌아갈 것이며 그 후의 일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라고 협박한다. 한편 두냐와 그녀의 어머니인 프레리아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고 아들 라스콜리코프의 집에 찾아온다. 그리고 루쥔이 분명히 자신과 라스콜리코프와 대면시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모임에 라스콜리코프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저녁에 두냐와 프레리아는 라주미인과 라스콜리코프와 함께 루쥔을 만났는데, 루쥔은 그 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었고 몹시 권위적이며 오만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약혼을 파혼해버린다. 라스콜리코프는 어느 날 자신이 범행했던 그 알료나의 아파트로 무심결에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때는 밤이었음에도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 집을 찾아온 라스콜리코프를 사람들은 의아해하였는데, 라스콜리코프는 거기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자신이 잡아당겼던 그 초인종 줄을 몇 번 잡아 당긴다던가, 그 집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 있던 핏자국들은 다 어디 갔냐는 둥의 질문을 했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은 라스콜리코프를 의심한다. 라주미힌에게는 숙부가 있었고 그 동네 숙부의 집에서 저녁에 작은 모임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포르필이라는 예심판사도 있었다. 그는 라주미힌의 친척이었다. 포르필이 또한 그 동네에서 일어난 노파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모임을 방문한 라스콜리코프와 대화 도중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알료나의 전당포에는 여러 사람이 맡긴 물건들이 있었고 그 물건들의 주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지만 라스콜리코프의 물건들은 아직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 물건의 주인님을 신고하러 온 라스콜리코프가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스콜리코프는 신경쇠약에 빠져버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죽였음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흘리고 말았다. 라스콜리코프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차별과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이 그 악덕 고리대 금업자인 노파를 죽인 것을 마치 영웅적인 행동인 것 마냥 발설하고픈 욕망까지 있었던 것이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코프에게 다음 날 자신의 집무실에 오라고 했고 몇 가지 조사할 것이 있다고 했다. 다음 날 라스콜리코프는 포르피리의 사무실에 갔고, 포르피리는 라스콜리코프와 심리전을 벌이듯 그가 범행을 자백하기를 유도했는데, 라스콜리코프가 화가 난 나머지 그의 범행을 자백해버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니콜라이가 들어온다. 니콜라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그 아파트 2층의 빈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동료와 함께 잠시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 잠깐의 사이에 라스콜리코프는 1층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을 피해서 2층 빈 아파트 문 뒤에서 몸을 잠시 숨길 수 있었다. 니콜라이는 동료와 함께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2층 아파트 문 뒤에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귀걸이를 주워다가 동네 술집에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었다. 그 뒷날 노파 살인 사건이 발견되었고 그는 술집 주인의 신고로 살인 용의자로 몰려버렸는데, 정신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했고 마음이 여렸기 때문에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살인을 자신이 한 것 마냥 받아들이고 만 것이다. 그는 며칠간 도망치다 어느 지퍼간에서 목을 매달고 죽을 결심까지 하였으나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몰려버린 그는 변호를 할 생각도 못하고 그만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을 해버렸다. 라스콜리코프는 니콜라이로 인하여 포르피리의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때
라스콜리코프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과 함께 마차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마르멜라도프였는데 마차에 치여 온몸이 다 짓밟혀 있었고 다행히 숨은 거두지 않았다. 마차의 마부는 자신은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며 피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그가 갑자기 마차에 뛰어들었다고 했고 그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대로였다. 마르멜라도프는 술에 취해 있었고 스스로 마차에 몸을 던진 것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사람들을 독려해 자신은 그와 아는 사람이고 그의 집이 이 근처에 있으니 같이 그를 집까지 옮기자고 했다. 경찰도 마르멜라도프의 상태를 보며 병원으로 가느니 차라리 집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마르멜라도프의 집까지 그를 옮겨왔지만 그의 상태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아내 카체리나는 절규한다. 그리고 더더욱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그의 딸 소피아에게 알렸고 그 근처에서 소피아는 즉시 달려온다. 마르멜라도프는 딸 소피아를 보았고 얼마지 않아 그는 숨을 거두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어머니가 연금을 모아 붙여줬던 남은 마지막 돈을 모조리 카체리나에게 주고 그 집을 나온다. 소피아는 라스콜리코프에게 감사했고 그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다. 며칠 후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카체리나는 가난하지만 마지막 남은 돈을 다 써서 집에서 작은 추도회를 연다. 하지만 그 추도식에는 사람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았고 라스콜리코프와 소피아와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루쥔이 거기를 찾아온다. 루쥔은 그 건물 가까이의 방을 빌려 머물고 있었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카체리나가 남편을 여의역곡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던 차였다. 루쥐는 추도식이 있기 전에 소피아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소피아에게 10루블을 주면서 카체리나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힘써보겠다는 말도 했다. 그때 그의 방에는 같이 방을 쓰고 있던 레베자트니코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루쥔이 소피아에게 10루블을 주는 것을 보았고 그때 루쥔의 책상에는 1000루블짜리 채권 몇 장과 100루블짜리 지폐 몇 장이 있는 것도 보았다. 추도식 도중에 루쥔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소피아에게 그녀가 자신의 방을 나가자 맞아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졌다고 소피아가 훔쳐간 것 아니냐고 따지러 온 것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소피아를 의심했다. 카체리나는 소피아를 감싸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 의심스러우면 소피아의 주머니를 뒤져보겠다고 했다. 소피아의 주머니를 뒤지던 카체리나는 소피아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과 루진도 그것을 보았다. 루진은 소피아를 도둑으로 몰아갔으나 그때 마침 온 그의 룸메이트인 레베자트니코프가 루진의 주장을 반박한다. 레베자트니코프는 루진이 소피아에게 10루블을 준 것을 목격했고 소피아가 그 집을 나갈 때 루진이 100루블짜리 지폐를 꼬깃꼬깃하게 접은 뒤 소피아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것을 봤다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루진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루진은 도망치듯 거기를 떠난다. 카체리나는 남편이 죽었고 이제 자신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 울부짖었고 마침 그때 집주인인 여자와 크게 싸웠다. 그들은 서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후로 정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카체리나는 자신의 세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그녀는 어린 자녀들에게 길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게 시켰다. 아이들은 울면서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았다. 카체리나는 폐병에 걸려 기침을 해대면서 자신은 귀족의 딸로서 남편들이 죽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을 관리직에서 해고시킨 상급 관리의 집 앞에서 진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귀족의 딸인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공공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그 상급 관리를 언젠가 그녀의 집안에서 엄벌할 것이라며 소리쳤다. 길거리에서 울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아이들이 갑자기 도망쳤고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달려가던 카체리나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 하지만 그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가 아닌 그녀의 폐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쓰러진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카체리나는 숨을 거둔다. 한편 두냐에게 불륜을 저지르려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얼마 전 그의 아내 마르파를 잃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가 그의 아내를 독살했다고 믿고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행실이 안 좋았으며 그의 하인 둘이 이유 없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것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죽인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위장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며칠 전 그와 크게 다투었던 아내 마르파가 과음한 후 목욕을 하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그가 꾸민 짓이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했다. 어느 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페테르부르크로 왔고 방을 빌렸는데 그 방은 소피아가 살고 있는 집의 옆방이었다. 카체리나가 죽고 그녀의 장례를 치를 때 라스콜리코프도 참석했고 소피아는 그에게 감사해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피아의 집에 찾아왔고 그녀에게 자신이 그 전당포주인 노파를 살해한 범인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여동생 리자베타를 죽인 것도 고백한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라스콜리코프를 감싼다. 그가 베푼 그간의 선행을 알기 때문이었지만 그에게 자수하기를 권유한다. 그때 소피아의 옆방에 머물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 얘기를 엿들었고 얼마 후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코프에게 소피아에게 한 얘기를 다 들었다고 넌지시 귀뜸한다. 한편 페테르부르크에 머물고 있던 두냐와 어머니 프레리아는 아들 라스콜리코프가 신경쇠약에 걸려버렸음을 걱정하였고 그에게 노파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가 걸려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마침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것을 빌미로 여동생 두냐를 불러낸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집으로 두냐를 데려갔고 오빠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두냐를 겁탈하려는 조짐을 보였으나 두냐는 옷 속에 숨겨있던 권총을 꺼내 한 발을 쏘았다. 그 총알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살짝 비껴갔으며 두 번째 총알은 불발탄으로 발사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한 발이 남았을 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녀에게서 권총을 빼앗고 그녀를 내보낸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원래 방탕한 도박꾼이었으나 그가 큰 도박빚을 지고 있었을 때 마르파라는 연상의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래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마르파와 결혼해서 시골 저택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르파가 죽고 난 지금 그녀의 재산은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았고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기는 하였으나 그는 그 돈으로 페테르부르크로 와서 새로운 신부감을 찾고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신이 소피아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한 것을 얼마까지 알고 있는지 걱정했고 그것을 경찰에게 밀고 할 것인지 때문에 걱정했다. 그래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러 갔지만 그는 경찰에 밀고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두냐에게 거절당한 후 그 마을에서 16살짜리 소녀와 약혼을 했고 그 소녀의 집에 혼인계약금으로 15,000루블을 준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카체리나라는 여인의 불행한 죽음을 듣고서 그녀의 새 아이들을 좋은 고아원으로 입양시켜주고 소피아에게도 얼마 정도의 돈을 보태준다.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한동안 그 마을을 떠돌아 다니다가 그가 두냐에게서 빼앗은 권총의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알으로 자살을 한다. 라스콜리코프는 소피아를 만나러 갔고 그녀에게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피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무 십자기 목걸이를 그에게 준다. 그리고 그가 경찰에 자수하러 갈 때 그를 배웅한다.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 라스콜리코프는 경찰서에서 자세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그로 인해 니콜라이는 혐의를 벗는다. 라스콜리코프는 8년형을 받았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갔으며 소피아는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받았던 얼마의 돈을 써서 시베리아로 따라간다. 거기서 소피아는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리며 라스콜리코프를 자주 면회를 왔고 라스콜리코프는 소피아를 사랑하게 된다. 친구 라주미히는 두냐와 결혼을 약속하였고 서점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면 라스콜리코프가 유배를 간 시베리아로 이주할 계획을 잡는다. 어머니 프레리아는 아들이 살인죄로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은 알지 못했으나 그가 집을 떠난 후 얼마지 않아 숨을 거둔다.